이렇게 또 개혁교회와 또 기독교 학교에 관심을 가지신 이제 우리 동역자들, 목회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성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이 시편송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있고 참 밝다, 미래가 참 밝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기독교 학교의 필요성과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자료 책에 보시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 학교 역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안 보시면 사실 기독교 학교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건 19세기입니다. 근대입니다. 물론 서양 역사에 보면 그 이전에는 고대 교회 시절을 잠시 지난 이후부터 시작하여 중세기 내내 그리고 종교개혁기, 적어도 근대 국가 교육을 실행하기 전까지 유럽은 기독교 문화 안에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지식인 그룹이 대부분 목회자들이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학교 시설을 제공하는 것뿐,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 과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관장을 했습니다. 신학 교육을 받은 이후에 일부는 목회를 하고 또 일부는 학교의 교사로서 그렇게 가르쳐 온 게 그게 서양 역사의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 많은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교회가 위축이 되고 교육의 권리 자체를 국가가 독점하면서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절실하다 하는 걸 느끼면서 이제 기독교 학교가 생기게 됐는데, 일단 간단하게 앞부분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만, 소위 근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해야 기독교 학교가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지만, 그러나 영어로는 모던, 같은 단어죠. 같은 단어인데, 근대라고 그러면 서양에서 주로 이제 17세기부터 시작하여 쭉 이어지는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라고 하는 우리말로 특별히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는 그 현대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를 현대라 그렇게 표현하고, 최근에는 후기 현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우리가 쭉 쓰고 있는데, 다 거기에 모든 이 근대, 현대라고 하는 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대적인 세계관이 17세기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기독교 세계 안에 엄청난 세속화를 치닫게 만들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는 이 세 가지 주요한 주의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몽주의, 두 번째는 인본주의, 세 번째는 자연주의,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계몽주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에 기초한 지식만 신뢰성 있는 지식이라 이렇게 인정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말은 무엇에 대한 대비가 되겠습니까? 소위 하나님의 계시라든지 종교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지식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계몽, 이게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지식이 밝은 사회의 밝은 시대의 지식이라면 그 이전은 어두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이 그 지식의 진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근대의
달라진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신본주의지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기와 그리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 전형적으로 시대 정신 자체가,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 이제 인간이 스스로 주권을 주장하고 세계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물론 이와 같은 생각의 초기는 그리스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대중적으로는 이제 17세기 이후에 근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연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초자연주의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까지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이러한 초자연적인 세계 자체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이 세계 내에서 인과관계에 의하여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만 수용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관찰과 경험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지식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학문정신, 그게 바로 이 자연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계몽주의와 인본주의와 자연주의가 근대에 새롭게 형성이 되어서 지금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 모두가 사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반동에 아주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세계관적인 시대 정신이 우리의 문화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대표적인 특성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이 근대 국가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근대 국가로서의 미국은 프랑스 혁명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국가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이념의 가장 전형적인 중요한 강조점들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표현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소위 이제 근대 세속 국가가 확립이 되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가에 있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한 전형적으로 고대 사회부터 쭉 이어나오는 왕과 귀족들이 주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이 주도하는 그와 같은 국가, 이와 같은 생각이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 전역에서 아주 분명한 국가의 이념이 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세속 국가, 근대 국가는 법에 의하여서 통제받는 것과 같은 국가인데, 사회 전 분야의 법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규정하는, 물론 그 법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같은 법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대표들에 의하여서 합의된 내용이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그리고 또 질서를 결정하는 그와 같은 성격의 국가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근대 국가는 근대 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양 사회는 종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가적인 구분이 있었지만 엄격하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영역으로 이렇게 존재했지만 종교의 영향이 약화되고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리가 되고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분파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과정 중에 점진적으로 민족의식이 각성됩니다. 민족의식이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언어와 역사에 따라서 하나의 민족 국가가 형성되게 되고, 각 민족 국가가 경쟁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를 도구로 하여서 이제 경쟁적으로 국민 전체를 동원하여 국가의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경쟁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제국을 지향하는 그 같은 국가가 됐죠. 그러다 보니 이제 현대로 넘어올수록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념, 그 시대 정신이란 자본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이와 같은 이념이
아주 중요한 가치, 국민의 유대 전체를 단합하여 동원하고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정신적인 연합을 형성하는 기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와 같은 이념이 이제 경쟁하면서 갈등하면서 사회적인 불안을 가져온 게 이게 이제 근대국가의 주요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세계관과 더불어서 근대국가의 등장의 주요한 특성들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교회의 위기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물론 그 이전에도 가톨릭의 교황권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분리됨으로써 교회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됩니다. 먼저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리가 되었고,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민족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분파가 나뉘어지게 되자 유럽 사회 전역에 있어서 그동안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약화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세속국가가 등장하면서 이제 사회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을 자꾸만 밀어내게 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럽을 방문해 보신 일이, 여행해 보신 일이 있는 분들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아주 옛날 도시들에 가면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 보면 제일 큰 건물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이 제일 높은 건물이 있고, 예배당 옆에 예배당 비슷한데 그보다 좀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정부청사입니다. 정부청사가 있고, 그 광장 옆에 시장이 있죠. 시장이 있고, 당시에는 포장을 해서 팔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계량소가 거기에 있고, 그게 이제 마을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제일 큰 건물이 예배당입니다. 종교와 국가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대 국가가 되면서 이제 종교의 영향력을 사회로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축소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속 사회가 우리가 세속 사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은 그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는데, 원래 세속 사회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종교의 영향,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세속 사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근대적인 문화와 사회에 대한 교회의 반응, 그 피드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유형별로 나누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근대적인 세계관과 기독교 종교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가 나옵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근대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 그의 사고방식 가운데는 계몽주의, 인본주의, 자연주의지만 여전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뛰어난 엘리트들이 많이 있죠. 이 엘리트들은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근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면서 근대적인 세계관인 계몽주의, 인본주의, 자연주의와 대립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근대적 세계관과 종교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근대적인 세계관을 부정하는 이원론적인 복음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회가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종교의 영향력으로부터 바깥에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주도해가는 주권을 행사하게 되니까 이러한 세속 사회를 부정해버리고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가 달리 그와는 다른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복음주의적인 그룹이 생겨나게 되고, 또 세 번째는 이 복음주의적인 그룹 안에 들어있지만 그러나 사회를 완전히 부정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와 같은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치 종교개혁 시대처럼 타락한 세속 문화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으로 회복되기를 열망하여 그것을 개혁해 보려고 하는 적극적이고 좀 더 자신감 있는 그와 같은
기독교인 그룹으로 크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세속 사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공동체가 이와 같이 나누어진 방식으로 그 사회에 대하여 이제 응전을 해온 게 그게 바로 근대와 현대까지 쭉 이어나오는 일반적인 형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 이제 학교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학교인데, 학교가 제도화 되게 되고 기독교 학교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대 국가가 세속 국가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교육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전에도 학교가 있었지만 그 학교의 재정 지원과 시설 지원을 시정부가 하고, 그러나 교사의 역할과 교육 과정은 교회가 했습니다. 교회가 했습니다. 그러나 세속 국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교육법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는 교회의 세계관인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을 통하여서 형성해야 할 필요를 느끼기보다는 근대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고 국가적인 이념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아동들에게, 성장하는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근대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게 국민이라면 그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국가 이념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형성하는 것을 국민학교 교육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날 우리가 초등학교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때 당시에 근대 국가들은 대부분 국민학교, 그야말로 국민학교를 국민이 되게 하는 국가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들어오는 중요한 교육의 내용은 거기에 맞추어져 있는데, 민족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모국어와 역사입니다. 국사입니다. 그 이전에는 모국어라기보다는 라틴어를 공부하든지 고전어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제 교육의 언어가 모국어가 됩니다. 모국어가 되고, 그 다음 역사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기독교 종교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리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 종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동시에 그 국가 안에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소위 이제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국가의 주요한, 국가가 만들어가는 공립학교의 주요한 교육의 내용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자연주의를 기초로 한 근대 학문, 그 이전에는 인문학이 주로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근대 학문의 기초가 되는 소위 과학이라든지 실제적인 직업과 관련된 그와 같은 교육이 학교 안에 이제 정규적인 가치 있는 교과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가르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 힘을 전체를 동원하고 결집하여서 사실 경쟁적으로 더 발전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바로 근대 학교의 교육제도, 교육법이 목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그 과제가 근대 학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여기에 대하여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응하는 방식이 앞에 나왔던 1, 2, 3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요, 공립학교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공립학교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근대 국가가 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근대 국가가 되면서 기독교도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건 문화적이고 민족 종교로서 그렇게 수용됩니다. 전통적인 주류가 되는 기독교 문화와 도덕 교육의 가치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어떤 것은 거부합니까? 교리 이런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통합에 관심이 많습니다. 통합에 관심이 많은데 교리를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합보다는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교리를 배제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성경 교육은 배제합니다. 그 대신에 기독교의 문화와 기독교의 역사와 그리고 또 기독교가 근대화 조화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이 오늘날까지도 유럽에 쭉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종교라고 하는 교과목이 존재하지 않지만
미션 스쿨에서 일부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이지만 유럽에는 이 종교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공립학교에. 공립학교의 종교라고 하는 교과목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사실 교육의 내용이 우리 사회 문화라고 할 때 종교는 문화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가르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 교육의 주요한 목표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종교의 문화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뭐라고 그럴까요? 개인의 인생의 의미 탐구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종교 교육이 오늘날 유럽에서 그대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형은 여하튼 근대 현대하고 기독교가 조화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기독교 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종교 수업은 독일과 같은 데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종교 수업 시간에는 각 종교별로 목사님이 오시거나 가톨릭 신부가 오거나 이렇게 해서 모여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와 같은 성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이제 전형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이 세속 문화를 거부해버리고 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으로 이제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경우이기도 하고 바로 미국이 취한 전형적인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공립학교와 차별된 사립학교를 세웁니다. 사립학교를 세우는데 이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가 주도하는 그와 같은 사립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립학교가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장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학교 교육 안에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이 미션 스쿨, 소위 이제 기독교 사립학교, 우리는 미션 스쿨이지만 자기들은 그냥 기독교 사립학교죠. 기독교 사립학교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학교가 일반적으로 공립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에 단지 무엇만을 플러스한 형태인가 하면 바로 성경교육이라든지 혹은 특정 교회, 특정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라면 성경교육과 더불어서 예배도 있고 그리고 교리 수업이 있는 그와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월요일 아침에 조례할 때 예배하고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한다든지 이 정도 형태를 이루는 게 일반적인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에 종교활동 플러스 근대교육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근대교육과 관련된 전문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근대교육과 관련된 것은 그대로 국가가 시행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한다고 하는 점만 차이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개혁주의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유럽 안에서 특정 공동체들의 그 문화와 세계관을 굉장히 강조하는 큰 그룹은 아니고요. 작은 그룹들에 의하여서 운영되어 온 그와 같은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운영하는 그와 같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서 학교가 원래부터 가르쳐 왔던 성경과 교리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은 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리 수업하고 이 정도이지 주일날 활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기독교의 역사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세워서 학교 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별개의 과목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학교는 설립된 게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오늘날 사회 안에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과 아주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세속적인 생각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세속적인 세계관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이와 같은 게 계속되게 되면 기독교 공동체가 결국은 위축되고 사라져버리고 말 거다 하는 것과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근대 교육의 교육 과정 자체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비판적인 방식으로 수용하여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맞추어서
가르치는, 때에 따라서는 교육 과정을 기독교 세계관에 맞추어서 만들고 과목들도 재해석하여서 교과서들을 개발하여 가르치는 그와 같은 형태가 세 번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형태에 해당되는 역사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덜란드 사례인데요. 뭐 네덜란드가 특별히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사실 네덜란드 사람들요 도도하고요, 별로 안 좋아해요. 도도하고 유럽에 가도 신사적으로 행동하지만, 그러나 뭐 아시아 사람들 그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건 일본 좋아하고 뭐 그러지. 특별히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만 아주 개혁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개혁교회를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또 우리도 봐도 뭐 네덜란드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주로 어디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 미국 아니면 뭐 영국 아니면 뭐 대부분 프랑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덜란드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뭐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고, 네덜란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 전통을 정말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 작은 나라가 수용하여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을 고스란히 그 신학을 국가적인 단위로 받아들인 게 네덜란드입니다. 그게 이제 차이. 물론 영국도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받아들여서 장로교회를 발전을 시켰습니다만, 그러나 유럽 대륙 안에서 국가적인 단위로 칼빈의 신학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지금도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지배적이죠. 제일 많죠. 그것처럼 이것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덜란드는 그냥 개신교는 대부분 개혁교회 안에서의 교파지, 다 개혁교회입니다. 한 90% 정도, 개신교의 한 90% 정도가 바로 개혁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특히 개혁신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과 교회가 이 네덜란드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네덜란드는 원래 스페인 왕가가 지배하고 있었던 가톨릭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는 16세기 후반에 오란여, 우리 보통 오렌지라 그렇게 표현하죠. 네덜란드 말로는 오란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오렌지라고 그렇게 하지만, 오란여 공과 그 도시 국가들의 연합, 유트렉트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스페인에 대한 독립전쟁을 벌여서 독립국가가 됩니다. 약 80년 정도의 전쟁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공화국이 수립이 됐는데, 당연히 스페인과 가톨릭에 대항하여서 국가의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가톨릭 좋아하겠습니까? 가톨릭을 대체하는 칼빈주의적인 교회 신학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자기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하나의 국가로서의 네덜란드가 된 것은 5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가 훨씬 길지요. 자기들은 50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네덜란드 축구를 오렌지 군단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네덜란드 사람들 저렇게 오렌지를 좋아할까? 그게 오렌지 농장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왕조가 오렌지 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란요. 그것 때문에 오렌지색을 사용하는데, 지금도 오렌지 왕가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쭉 이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오렌지 색깔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개혁교회를 받아들인 이후에 네덜란드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는 유럽 전체에서 네덜란드가 가장 앞선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17세기 네덜란드를 황금기라 그럽니다. 자기들이 골든 에이지, 황금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기에 해상 무역 전체를 네덜란드 상선들이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때 일본에까지 와서 무역을 했을 정도이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거기에 초기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여기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윤리라든지 이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덜란드가 정말 잘 살았습니다. 이 17세기에.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시기에 네덜란드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개혁교회로서 교리적인 기초를 확립하게 되는데 이때 받아들인 중요한 개혁신학의 기초가 네덜란드 신앙고백 혹은 벨기에 신앙고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런 게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됐고 이제 도르트레이트 총회라고 1618년에서 1619년 사이에 이제 교회들의 개혁신학을 확립함과 동시에 이 도르트레이트 이제 총회와 더불어서 네덜란드 전체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마치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국가적인 단위로 네덜란드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사회 전반에 엄청난 개혁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학교 교육을 주도하게 됐고 학교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사립학교의 역사를 쓴 크라우트호프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를 교육과 관련하여 말할 때 목사의 나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미네이스란트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목사의 나라라. 왜냐하면 교회가 주도해서 교육을 쭉 실행해 왔다, 오랫동안 실행해 왔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도르트레이트 총회의 결과로서 학교 교육 안에서도 교리문답 교육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성경 교육을 강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쓴 칼빈의 학교 교육하는 글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종교개혁과 교육하는 책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시기에 학교 교육 커리큘럼 안에 다른 교과목도 많이 있었지만 성경과 교리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와 유사한 특성이 17세기 네덜란드 학교 교육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교만 교육을 한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강조한 것은 아동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정에 있다고 보았고 부모들에게 있다고 보았고 특히 도덕적인 성품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형성된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 도덕적인 성품을 형성해야 할 그와 같은 중요한 과제가 부모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17세기가 지난 이후 18세기에 네덜란드가 많이 쇠퇴합니다. 어렵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 이후에 더 큰 나라들인 프랑스나 영국 과의 전쟁에서 해상 무역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는 물이 많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홍수 때문에 경제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위상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오히려 그때 굉장히 커서 발전하게 되는 프랑스나 영국으로부터 문화가 들어오면서 네덜란드도 프랑스와 영국에서 들어온 그 문화처럼 계몽주의 앞에서 표현했던 계몽주의나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주로 이제 지식인들 그룹부터 많이 받아들이죠. 항상 새로운 변화는 지식인들이 받아들여서 선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지식인들 중에 적어도 17세기로부터 100년 이상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칼빈주의적인 것과 같은 집착보다는 새롭게 등장하게 된 계몽주의라든지 자연주의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갖는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연의 교리문답, 여기 마르티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의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전에는 무엇에 대한 대비입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대한 대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인가 해나가야 된다. 그걸 법칙과 규범으로 삼아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과 자연법, 자연에서 우리가 관찰하여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지식에 따라서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게 되고 더불어서 그 뒤에 볼프와 데이컨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동의 본성의 선함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전통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부패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어리다고 하더라도 그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훈계와 징계를 통하여서 도덕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거꾸로 이제 아동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그의 본성대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대단히 근대적인 이와 같은 주장도 이제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았음직한 사회 계몽운동이 확산되게 되는데, 이 말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교육을 통하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네덜란드의 18, 19세기에 쭉 확산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기독교적인 교회의 메시지도 약화되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 학교도 성격이 점차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던 차에 세 번째로 세속 국가가 이제 완전히 세속적인 성격을 가진 국가가 확립이 됩니다. 이렇게 확립되게 되는 계기는 1795년 프랑스로부터 나폴레옹이 침공해서 네덜란드를 지배해 버립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도 나라가 작고요, 주변에 모두 강대국입니다. 서쪽으로는 프랑스고 아래쪽에는 독일이고, 뭐 가까운 바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바다 건너는 영국이고, 그런데 네덜란드는 자그마한 나라이니까 우리나라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자그마한 나라인데 주변에 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덜란드가. 그래서 17세기에 잘 살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좀 잘 살고 있는 거지, 그전에는 서러움을 많이 겪었던 나라가 바로 이 네덜란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나폴레옹 침공에 의하여서 정복당하게 되니까 이 왕가는 칼빈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왕가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영향력이 약화됩니다. 왕가의 영향력이 약화되니까 세속국가의 체제를 확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전쟁에 지고 난 이후에 네덜란드 왕가가 회복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점진적으로 오늘날의 경우처럼 실제적인 국가 통치는 수상을 중심으로 한 의회가 하게 되고, 이제 왕가는 상징적인 자리로 점차적으로 후퇴해 가게 되면서 국가가 세속화된 국가의 위치로 이제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 중에 이제 근대 국가의 세속적인 학교법이 제정됩니다. 학교법이 제정될 때 이 학교법 제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일반적인 도덕성을 강조하는 기독교하고 근대적인 정신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기독교는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와 같은 역사 위에서 근대국가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공립학교 제도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격의 공립학교가 되고, 학교 제도를 만들고 교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규정하고 장학활동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장학사가 대부분 목사님이었거든요. 목사님이 학교 장학을 다 했습니다, 장학사를. 그런데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져서 국가가 생각하기에 맞는 교사를 결정하게 되고, 학교의 커리큘럼을 국가가 주도하게 되고, 장학활동을 국가에 편리한 사람들을 채워나가게 되니까 학교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교회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국가의 지배 안에 있는 학교가 되고 만 것이죠. 이러한 성격의 학교만 국가가 인정하는 학력 있는 학교예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의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더 이상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국가 이데올로기를 가르칩니다. 이걸 이제 경건한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은 형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네덜란드의 원래 하나였던 왕실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 국가교회로부터 교파가 분리됩니다. 그걸 이제 분리파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1834년에
우리가 더 이상 이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주도하는 이 교회에 만족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다시금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고 도르트레흐트 전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개로 분리되어 나와서 칼빈주의에 적합한 교회, 경건주의 운동에 따른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립학교 반대 운동을 사회적으로 벌려나가게 됩니다. 학교를 국가가 독점하지 마라 하는 것과 같은 운동임과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학교를 과거처럼 운용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만일 국가가 그걸 독점한다면 우리가 그 학교를 새롭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운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1826년부터 54년까지 네덜란드에 바로 이 칼빈주의자들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사회가 급속한 세속화 물결이 대세를 이루어가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한 강한 반동이죠. 반발을 가지면서 다시금 성경과 경건 운동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국의 부흥운동만 알고 있지만 이 시기 동안에 네덜란드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네덜란드의 부흥운동은 바로 칼빈주의자들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으로 네덜란드를 다시금 기독교화해야 하겠다. 우리가 바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이 문제고, 우리 새로운 세대가 큰 위기 가운데 봉착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 학교 설립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헬드링이라든지 리프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쭉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흐룬 판 프린스터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흐룬 판 프린스터르는 네덜란드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이 흐룬 판 프린스터르가 아브라함 카이퍼에 이전에 있었던 사실 신칼빈주의 운동을 전체 시작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신학자가 아니고, 이분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국사편찬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네덜란드의 레이든 대학에 같은 날 오전 오후 해서 박사학위를 2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전에 1개, 오후에 1개. 천재입니다. 천재입니다. 그리고는 왕실 역사관. 그래서 네덜란드 역사, 그걸 이 사람이 집필하고 편집한 사람인데, 굉장히 이 레이든 대학교가 계몽주의의 가장 앞선 학교였는데, 그 안에서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뜨거운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탁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네덜란드 사회의 대세를 이루어가는 근대적인 세계관을 이 사람은 어떻게 봤는가 하면, 저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지식인들과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시대적인 변화가 어떤 세계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알거든요. 특히 왕실 역사관이니까 네덜란드 왕실이 초기에 칼빈주의적인 전통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던가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네덜란드의 원래 정통적인 왕실을 중심한 국가적인 세계관은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생각인데, 새롭게 프랑스로부터 프랑스 혁명 정신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건 보니까 무엇입니까? 이건 굉장히 인간 중심의, 국민 중심의, 인간 중심의 그 어떤 새로운 세계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 정신을 뭐로 봤는가 하면 불신앙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대신 인간 주권에 대한 주장으로 봤기 때문에 그건 불신앙이라. 인본주의 세계관이 그냥 사회에서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불신앙이다. 그래서 그가 쭉 시리즈로 강론했던 그 책을 묶어서 낸 게 혁명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는 기독교 세계관 자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바로 흐룬 판 프린스터르입니다. 그러니까 혁명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요걸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세계관 이러면 딜타이 이렇게만 알고 있지. 헤르만 여기에 흐름 반 프린스트가 혁명과 불신앙에서 서문에서 이 책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계관은 어디에서 형성되는가? 사회 안에서 사회화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방식으로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바로 학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회와 세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로 가르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곳은 바로 학교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기독교 세계관을 거부하고 학교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불신앙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속적인 세계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고 세속적인 주권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사회의 일터와 사회와 자연에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밀어낸 이와 같은 사고방식 자체를 학교가 가르친다면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는 그와 같은 인간이 되고 사회 활동 안에서 하나님의 여지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와 같은 인간을 형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언약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유아세를 줄 때 하나님 앞에 언약했고 언약적인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로부터 완전한 배신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반역이라고, 그렇게 종교적인 반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이건 절실하다고 보았고 이분이 당시 의회의 의원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브레이크를 걸려고 노력하고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독점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세울 수 있는 여지를 거기에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게 근대국가가 되면 여러분 결국은 힘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론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대국가 이후에는. 그러면 여론과 국민이 자기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그와 같은 요구로서 법의 변화에 이러한 요구를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이건 어디에서 사회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운동을.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학교의 설립을 위한 운동을 해나감과 동시에 사회가 그걸 수용하도록 적극적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과 같은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 사람이 바로 이 흐름 반 프린스트로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립학교 진흥연합 연합회도 결성하게 되고 기독교 학교 운동을 국가 안에서도 인정받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다른 야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가 유지되려고 하면 이와 같은 게 절실하다고 보았던 거죠. 이 사람의 후계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도 레이든 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목회를 하다가 칼빈을 재발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 우주에, 온 세계에, 온 국가에 어느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흐름 반 프린스트의 후계자가 되어 이제 적극적인 언론 활동을 하게 되고 정치에 참여해서 1878년에 처음에는 흐름 반 프린스트까지는 사회운동을 주로 했다면 이 사람은 아예 당을 만듭니다. 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정당을 만들어야 국회 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 여러분 당 이름이 정말 자극적이죠. 반혁명당입니다. 반혁명당입니다. 여기 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을 뜻합니다. 프랑스 혁명 정신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주창하는 인간 존중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칼빈주의자들이 가지는 것은 훨씬 더 앞선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문화운동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인재들, 엘리트들이 양성되어서 사회의 모든 활동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개혁해 가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교권으로부터의 자유임과 동시에, 즉
가톨릭이나 이런 데처럼 교권으로부터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예. 완전히 국립학교가 되면 국가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 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학교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앞에 한번 분리되어 나왔지만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지 않고 주류로 있었던 국가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금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도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분리해 나왔는데, 이 분리파를 애통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애통파하고 먼저 나왔던 그 분리파하고 함께 연합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주도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원래 목사였는데 정당도 하고 이러더니만 나중에는 수상까지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수상까지 했는데 1901년부터 5년까지 수상을 했는데, 여기에 권력욕이 있어서 수상을 한 게 아니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기독교 학교의 자유입니다. 기독교 학교가 다른 교육 과정을 가지고 운영하더라도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기독교 학교의 교사들도 역시 공립학교의 교사가 아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목표를 뒀는가 하면 사립학교이지만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자녀들도 모두 국민의 자녀이니까 그 국민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자녀들이 그들이 견지하고 싶어하는 세계관에 따라서 다른 교육 과정으로 가르치더라도 국가가 공립학교와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법적인 장치를 위해서 주요한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출발로 더불어서 정부로부터의 세금 지원을 조금씩 높여가는 일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했고, 그 뒤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시기에 그야말로 1920년에 완전한 권리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헤르만 바빙크도 신학자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헤르만 바빙크가 60 전에는 신학적인 저술을 주로 했고요. 60 이후에 네덜란드의 원래 깜번 신학교에 있다가 이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후계자로 네덜란드 자유대학교로 학교를 옮기고 난 이후에는 이분은 교육학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의 교사들 교육을 위한 교육학적인 저술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가진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 자녀를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제 양육해야 할 그와 같은 중요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는 국가가 독점할 수 없고 그야말로 기독교 공동체가 기독교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이 사람들은 두 번째의 80년 전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80년 전쟁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얻는데 80년이나 걸렸다면, 두 번째 기독교 교육의 자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통한 기독교 교육의 자유를 얻는데 80년이나 걸렸다 해서 두 번째의 80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집요하죠, 여러분. 이러한 자유를 얻어낼 때까지 집요하게 활동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덜란드는 교육의 자유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됐고요. 1920년 이후에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3분의 2입니다. 공립학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국가는 최소한의 기준만 요구합니다. 국가가 똑같이 대우하고, 사립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도 똑같이 지지합니다. 제가 2007년에 네덜란드에 또 1년 있을 동안에 그때 이제 저희 학교 교육학 대학에 이제 학장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리고 또 책을 읽는 중에 네덜란드에서도
이 교육의 자유, 이거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공교육을 더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주장이 일어나곤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았고요. 교육의 자유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을 다시 이제 확립을 한 그와 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세 기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와 같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학교가 이처럼 애써서 성취한 이 기독교 학교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이 위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은 서구 사회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세계관의 변화를 만들어 내어서 전반적으로 크게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됐는데, 여러분, 세계관의 변화는 항상 정치적인 큰 변화, 사회적인 큰 변화와 더불어서 함께 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 청년들을 완전히 세속화의 물결로 이제 끌어내게 되는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서구의 유럽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한 80%가 주일날이면 예배당 다 갔습니다. 예배당 다 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도 1958년에 보면 청년과 청소년들이 주일날 80%가 교회 다녔답니다.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보면 주일날 교회 가는 청소년 청년들이 30% 안쪽으로 확 줄게 됩니다. 지금은 2010년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줄었죠. 아주 이렇게 개혁교회 하는 교회만 다릅니다. 개혁교회 하는 교회는 청년들이 교회 나옵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 나오지만, 아주 진보적인 것 같은 교회는, 저도 네덜란드에 있을 때 여러 교회를 이제 참석을 해봤는데, 좀 진보적인 교회일수록 함께 예배하는데 주일학교 애들만 여기 한 줄 정도로만 이렇게 앉아있지, 학생이 거의 없고 나이 든 사람들만 많이 앉아있는 그 같은 예배가 된 게 현실입니다. 자유대학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기에 이 칼빈주의 운동을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와 같은 대학이었지만, 1970년대에는 에큐메니칼 초교파로 돌아서게 되고, 2005년에는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에 확인한 건, 가보니까 신학과 교수단이 있는 제일 위층에 한쪽 벽면에 아랍어도 막 써져 있고, 무슬림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유럽에서 활동할 이맘 양성하는 과정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다원주의화 돼버리고 말았고, 기독교 학교들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어렵게 기독교 학교를 운영해 오고 했습니다만, 시골 같은 데는 기독교 학교가 여전히 잘 운영이 돼요. 그러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혁교회 신자들이 급속하게 줄고, 일단 거기도 대도시일수록 저출산이 크거든요. 네덜란드도 시골 쪽에 있는 개혁교회는 성도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요. 셋, 넷 이렇게 낳는데, 대도시일수록 적게 낳아요. 그런데 로테르담에 있는 어떤 기독교 학교는 교사들은 여전히 개혁교회 출신들인데, 거기에 학생들 구성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10%도 되지 않고, 가톨릭도 많고 무슬림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그곳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해당되는 교육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반동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다원주의적인 방식으로 나가게 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고, 기독교 공동체가 애써서 만든 기독교 학교라도 기독교 공동체가 축소되어 교인들이 줄어가거나 새로운 세대가 줄어가게 되면 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덜란드에 속한 사람들은 이민자의 나라에서도 이 학교를 설립하여서 아주 아름답게 잘 운영을 해가고 있고, 자녀를 위한 언약의 책임, 그 책임을 잘 수행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학교 운동은 우리가 잘 아니까요. 큰 제목만 보겠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제 미션 스쿨로 시작을 했죠. 복음주의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초기에 미션 스쿨들을 쭉 운영했는데, 미션 스쿨의 특성 자체는 무엇입니까?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플러스 근대교육입니다. 그래서 근대교육으로 유인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형태였는데, 그러나 참 일제시대 때 미션 스쿨이 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주로 선교 활동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교육이라든지, 여러분 조선시대 지나고 권위적인 일제강점기에 어디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했겠습니까? 사실
교회와 그리고 또 이제 민주주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 다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와 그리고 또 미션 스쿨에서만 가능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교회가 바로 민족 의식을 각성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고 또 한글을 그 사회 안에서 공적인 언어로 사용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바로 교회가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시대 때만 해도 공적 언어가 한문이었고 일제시대는 공적 언어가 일본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함께 모여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공식적인 언어를 한글로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은 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제 말기에 더 이상 이러한 미션 스쿨의 기능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하니까요. 해방 이후에 1980년대까지 이때는 이제 미션 스쿨의 영향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학교 사업을 하면서 미션 스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생국가에 교육받은 인재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많이 많아져서 1964년에는 한국 기독교 학교 연맹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 학교들이 대부분 성경과 예배도 하고 민주주의 교육도 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인재들도 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국가가 평준화 정책과 더불어서 공교육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규제함으로써 사립학교가 갖는 그 독특한 특성 그들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고 특히 교육 과정에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선교가 효과적이려고 하면 더 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종교에도 불구하고 가서 얻는 게 많으면 선교하는 걸 수용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국가가 공립학교에 투자를 늘려갑니다. 반면에 사립학교는 기독교 사립학교 미션스쿨은 투자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여건이 공립학교가 더 좋아집니다. 공립학교가 더 좋아지는데 종교까지 강요받으니까 사립학교 가서 좀 억울한데 종교까지 강요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발심이 커지게 됩니다. 내가 그 학교 안 가고 싶었는데 억지로 배정이 돼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 스쿨이 종교 수업을 하고 종교 활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큰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미션 스쿨들이 많죠. 오늘날 이제 미션 스쿨 안에서 더 이상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으로서 종교를 가르치기 어려운 것 같은 형편이 됐고 선택으로 머물고 그냥 묵인 가운데 어느 정도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러한 현실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우리나라에 쭉 일어나게 됐죠. 칼빈주의로 다시금 되돌아가고 칼빈주의의 진면목을 제대로 이해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건 1960년대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공부했던 신학자들이 조금씩 소개하기 시작했고요. 1980년대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신학교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1980년대가 되면 고등교육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집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1980년대는 사회가 격변하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독교인인 청년들이 어느 입장에 서야 되는가? 교회 가니까 기도만 하라 그러고 사회에서는 뭔가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고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또 고등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학교에 가면 완전 진화론이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이 사이에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신한 생각으로 다가오게 됐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 교육운동이 1980년대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확산이 되게 됐고 이게 1990년대에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은 기독교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의 운동은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 생기게 됐고 많이 생기게 된 건 2000년대 이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기독교 학교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 기독교 학교가 이제 교회가 주도하기도 하고 교사단체가 주도하기도 하고 개인이 주도하는 이 같은 기독교 학교가 오늘날 이제 많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인데, 재정적으로 영세하다 보니까 오래 유지가 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또 정부의 인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대안학교로 인가를 얻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의 이제 대안학교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교육과정 통제를 받게 되니까 정부와 무관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합법적인 교육단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받는 불이익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어려운 그와 같은 형편 가운데서도 최근에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에 보니까 79개 학교가 그 연맹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볼 때 처음 이 기독교 학교와 더불어서 기독교 학교의 역사를 볼 때 기독교 학교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또 기독교 학교가 해야 할 과제가 뭔가 하는 걸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 형성의 학교 교육 자유라고 하는 게 기독교 공동체에 꼭 필요합니다. 사실 이건 불법적인 운동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 진짜 민주적인 국가라면 시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보장해 줘야 되고, 그것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소수가 자기들의 생각을 국가의 모든 재원들을 가지고 법적으로 강제하고 어떤 때는 억압까지 합니까? 이게 민주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진짜 민주적인 사회는 다원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원적인 사회 안에 일정 시민과 국민들이 그와 같은 세계관을 더 소중한 가치로 알고 그게 민주사회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죠. 그 공동체가 그 신앙과 그 세계관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공동체가 건강하게 커갈 수 있도록 그건 그 공동체의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형성 교육이 꼭 필요하고요. 이게 없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독교 공동체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더 큰 위기에 봉착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뭐 주일날 애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뭡니까?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얘기하면서 학교 말하지 않고 교육을 말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자꾸만 바깥만 얘기하는 그와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가정이 강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강화되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할 게 바로 기독교 학교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에 있어서 기독교 공동체가 갖는 그 전문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도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재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좀 더 넓은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서 좋은 대안적이면서도 또한 참교육을 실행하고 건강한 인간을 만들어가는, 특히 하나님 나라의 역군을 형성해가는 이와 같은 교육은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독교 학교가 절실하다고 하는 게 그게 대부분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략적인 얘기만 간단하게 했고요.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